국정농단 수사, 그 전에 박근혜 정부 초기로 올라가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보여줬던 정말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아니면 오히려 권력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더 지나치다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엄정한 수사를 했는데, 본인과 가장 가까운 한모 검사장, 이름 다 나왔죠. 네. 한모 검사장의 소위 검언유착 의혹 비리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추상 같은 잣대를 유지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혐의를 지금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돼서 상당한 정도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 상태에서 그 혐의를 오히려 세탁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중적 잣대가 적어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검찰의 구성원들, 과거의 모든 검찰총장이나 현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또 저 밑에 진짜 평검사까지도 아주 동일하게 똑같이 부르짖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사의 독립성입니다. 네.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수사의 독립성은 어느 정권이나 적어도 어느 검사들이나 다 했던 얘기인데,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의 수사팀이 우리는 독립해서 수사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문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적어도 이 사건은 독립해서 수사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거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수사 지휘로 어제 법사위 나와가지고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했듯이 말 그대로 수사 지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 이중의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기현 의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예, 이 사안을 보면서 이게 사실은 뭐 강요미수란 죄명이어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 생소할 겁니다. 강요미수가 네. 무슨 죄명인지도 뭐 그냥 협박 좀 하다가 했다는 건데, 그것도 미수란 죄명입니다. 사안 놓고 봐도 그렇게 큰 중요한 사안 같지도 않고, 뭐 내용을 들여다봐도 뭐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쳤다거나 죽었다거나 이런 사안도 아니고요. 무슨 검은 돈을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도 아닌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느냐. 네. 그것은 일부를 흔들리는 세력이 있다. 바로 윤석열을 흔들리는 세력들이 이슈를 일부러 키우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윤석열, 그러니까 목적이 이게 이슈를 키우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을 찍어내서 쫓아내자. 네. 그리고 동시에 그 한모 검사장 거기도 같이 쫓아내자. 왜냐하니까 그 한모 검사장이 그동안에 그 뭐 사실 박근혜 대통령, MB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 뭐 저기 우병우 이런 사람 다 구속해 넣었던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네.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조국 그 가족 수사하고 또 그리고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미운 틀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좌천성 인사를 추 장관이 시켰던 것이고, 그 상태에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고 윤석열도 버티고 있으니까 이 차제에 이번에 쫓아내자. 그래서 별 내용도 크게 이렇게 이슈가 될 일도 아니고 그냥 수사하면 될 일을 이렇게 이슈를 키워서 윤석열에게 계속 데미지를 주려 하는 것이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은 이런 겁니다. 이 그 윤석열과 그리고 그 한동훈 이쪽 뭐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네. 나온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그 어떤 뭐 VIK인가 하는 뭐 그 투자회사, 그게 이철인가 하는 그 전 무슨 대표요. 전 네. 대표 이분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비자금이 조성되고 뭐 30몇 억인가 뭐 이렇게 조성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돌면서, 진중권 씨가 쓴 페북에 의하면 한 30몇 억의 돈이 여권의 유력 인성에 간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지금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 조사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졌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짐작이 되는 거지. 아마 그렇다 그러면, 그런 의도를 가졌다 그러면 이슈를 키워야 되겠다는 세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을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다른 의도를 갖고 윤석열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네. 일단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주당에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법과 원칙인데요. 네. 수사기관의 수장이 법적으로 보호된 그 임기를 유지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일부 의원들께서 윤석열 총장이 당초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또는 청와대에서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마련했다라는 거는 뭐 전혀 근거 없는, 어떻게 보면 추측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지금 이제 한모 검사장 행위가 경미한 행위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 네. 이 검찰이 통상적으로 뭐 참고인한테 압박을 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 수사기관에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거는 언론까지 특정 기자까지 관여돼서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러한 유사한 사건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거를 지금 경미한 사건이라고 해서 넘긴다라고 하면 이 검언 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거는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다른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담당 수사팀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면 될 일인데 이거는 수사를 못하게 함으로써 이 문제가 지금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건들처럼 그냥 절차대로 하면 될 그렇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지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인데. 저는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특이했던 게 검언유착이라는 네 글자를 끝없이 각인시키기 위해 가지고 저는 여권에서 노력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착이라 하면 두 주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검과 언이 그 주체죠. 검언유착이라는 단어에서는 언은 어느 정도 드러난 게 있습니다. 이동재라는 기자분이 네. 가가지고 뭐 취재하는 과정 중에서 뭐 강요미수라든지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자. 여기 한쪽 주체인 검을 한번 보면요. 네. 자, 검은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가담했는지를 저는 의혹을 제기한 분들 입장에서 해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검사장으로서 아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지만은 많은 수사를 해왔고 그것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의 여러 인사를 수사해왔기 때문에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런 의심을 받게 된 것인데 이미 좌천성 인사도 받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이분이 그러면은 그 이동재 기자라는 분한테 무슨 말을 정확히 했는지 정도는 누군가가 저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하고 아 이것은 실제로 의혹이라는 단계로 격상시킬 정도의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받아들일 텐데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금까지 공개된 것은 일부 뭐 발언을 발췌해서 언론이 보도했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은 유시민에 관심이 없다. 이 건은 민생범죄다라고 했다는 발언인데 자 우리가 국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 뒤에 나왔다는 말과 중앙지검에서는 일부만 얘기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전체에 뭔가 또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내용을 조합하면은 이게 검언유착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뒤에 있는 내용은 유시민에 나는 관심 없다. 이거는 민생범죄 문제다라고 딱 선언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것과 어떤 내용을 결합하면 이게 유시민 잡으러 들어간 겁니까? 한번 예시를 한번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알면 큰일 나죠. 모르시죠? 아세요? 아니 왜 제가 아는데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아니 저 이게 왜냐면 지금 이준석- 수사 중인 내용이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면 안 되니까. 끝난 다음에 내가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은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것과 뭘 결합하면은 이게- 검언유착이 네, 됩니까? 말씀해 이게 주시죠. 남들이 다 힘든 문제인데 왜 국어 문제라고 그렇게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국어 문제가 적어도 아니에요. 저한테 이걸 의혹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유시민에 관심 그러니까 없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시민을 잡으러 들어갔는지 다 설명해 끝난 것 주시면 같으니까 됩니다. 이제 제가 예. 말씀을 드려도 돼요? 예.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제 보기 싫은 건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첫째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다는 거는 그냥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 판사님들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 더군다나 현직 검사장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본인이 항상 쓰고 있는 휴대폰을 가져다 보겠다 하는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은 일반 보통 사람들에 대한 범죄 혐의 정도보다 훨씬 중하게 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 뭐 우리 셋이는 다 뭐 저 법률가들이니까 아마 그 점은 부인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어도 제가 뭐 알지만 말 못할 그러니까 대단히 중한 정도로 혐의가 소명이 됐다라고 일단 보는 것이 사리적으로 맞고 두 번째 우리 이준석 뭐라고 말씀하셔야죠? 전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 그럼 언제까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 얘기를 못 들으셨는데 여러 녹취록의 내용이 이제 녹음 파일하고 소위 이철 그 대표라는 분의 대리인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모 씨요? 예, 지모 씨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확인해 주는 내용, 자기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을 일치시켜서 봤더니 동일하더라. 그 목소리는 분명히 그분이더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분이라는 건 아시죠? H모 검사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내용 중에 대검 범정의 땡땡땡 수석을 찾아가라. 그 친구는 정말 믿을만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또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도 더 가까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제가 특정 방송사에 뭐 어떤 기자를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 기자가 했던 얘기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의 재산까지 완전히 먼지 털듯이 다 털어버리겠다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해악의 고지가 그 피해자한테 전달이 된 거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편지로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일단 해악의 고지가 있어요. 거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모 검사장의 그 육성 녹음이 그 목소리가 맞느냐, 그리고 뭐 범정의 누구를 찾아가라,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만 제가 보기에는 소명이 되면 소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영장이 발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무관한 일인,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지금 이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좀 겁니다. 드리죠. 네, 검사하시죠. 그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법원에서요 90% 신청 청구를 하면 90% 정도가 발부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남발이 되고 있는 거죠. 저도 뭐 압수수색 영장을 현장에서 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인데 터무니없는 압수수색 영장을 마구 발부해야 돼요. 탈탈 털어도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많으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라는 것은 명확한 증거가 뭐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으면 전부 다 유죄 판결이 나야 될 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것만 갖고 증거를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이런 거죠. 그게 저는 뭐 한 검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얼굴도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아까 우리 그 김 변호사님이 뭐 그게 큰 일이 아니라 제가 큰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어야 될 만큼 아니 역사상 두 번째 검찰 지휘권을 법무장관이 발동해야 될 만큼 그런 사안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를 누가 키웠느냐 의심을 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여든 야든 혹은 찬성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인 간에 이게 결국 한쪽으로 가면 다 논란이 생기게 됩니다. 무조건 누구 편들었다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여당 야당이 합의를 해가지고 특별검사를 새로 도입을 하자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도입한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를 하면 되지.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난리법석을 치느냐. 그리고 윤석열 검사는 그럼 검찰총장 자기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 논란에서 피할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해서 특별검사를 별도로 도입을 합시다. 그럼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오늘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지휘권 발동으로 일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수사 결과만 보고 받으라고 아니죠. 그렇게 지시를 했죠. 지금부터가 문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떤 점이 더 심각해요? 우리 김 변호사님 한 다음에 제가 이어서 아,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총장께서는 전문수사자문단의 회의 자체는 취소를 했습니다만 그냥 본인이 무조건 따르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죠.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죠? 내일 네. 소집을 하겠다라는 거고 네. 뭐 오전에 뭐 고검장급, 오후에 검사장들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네. 아마 다음 주 초쯤에 이 수사지휘를 따를 건지 그러니까 여부를 이제 밝히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니 저희가 볼 때는 되게 간단한 건데 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 내용 자체가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자체로 보면 너무 간단한 거거든요.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놔둬라. 그다음에 지금 전문 수사 자문단의 심의 결과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멈춰라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지금 따를지 여부를 본인이 결정하지 않고 전국에 있는 검사들을 모아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제 다른 방법, 예를 들자면 뭐 특임 검사를 임명을 해서 예전에도 이제 유사 사건의 경우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뭐 다른 방안들이 뭐 간단한 문제인데 오히려 좀 복잡하게 지금 검찰에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네, 말씀하시죠.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는 1항, 2항 두 항이 있습니다. 네. 1항은 당장 내일로 예정돼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열지 말라. 네. 내일 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1항은 수용. 윤석열 총장께서 장관의 수사지휘 1항 수용. 2항은 지금 현행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일부 수사팀이 독립해서 완전히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 이 항에 대해서 우리 김 변호사님이 네, 김한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정리를 해줬습니다. 이것은 장관이 이 직접적 수사 지휘권이 있는 총장에 대해서 한 검찰청법 8조상의 지휘예요. 그러면 총장은 거기에 대해서 예스냐 노냐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것을 싹 꼼수를 제가 보기에는 부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검 산하에는
본인의 참모들이 꽤 있습니다. 검사장들. 소위 부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장들 모아가지고 아마 의견을 물어봤을 겁니다. 근데 부장들이 지난번 전문수사자문단을 구성하는 게 맞느냐 틀리냐라는 질문에도 그 부장들이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아직은 아닙니다요. 이런 차원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아마도 오늘도 장관의 이항 수사지에 대해서 아마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 예를 들어서 이항은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맙시다. 네. 그러니까 윤 총장 입장에서 그런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면은 저는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사장 회의를 내일 고검장 따로 검사장 따로 부른 것은 결국은 자기 편이 돼줄 수 있는 검사장 고검장들이 지금 대검에 있는 부장들보다 더 많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굳이 따르겠다면 검사장 회의를 열지를 않았겠죠. 그러면 따르지 네. 않기 위해서 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그럼 따르지 않고 그냥 나는 안 따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은 소위 바보스러운 결정이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김한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특임 검사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임 검사라는 건 전적으로 총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혐의가 있다고 보는 일선의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의 수사팀에게 수사를 맡기라는 것이 장관 지휘인데 그걸 딱 떼다가 총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임검사를 누군가를 전국에 있는 검사 중에 딱 지명을 해가지고 하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현행 수사팀 수사 못하게 하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항은 결국은 수용 불가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수사지휘에 대한 저는 항명 아닌가 그럼? 항도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굉장히 공정하게 수사를 한 것처럼 전제를 해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분입니까? 아니 그 법무부에 그 국장으로 계실 때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통령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시중에 소문이 다 나 있죠. 다음 차기 검찰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으로 이미 다 하마평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승윤 이 지금 서울지검장이 대검의 반부패부장으로 있을 때 일인데요. 그때 그 당시에 손혜원 그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죠. 부친의 국가유공자 네. 등록의 특혜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체 국장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그 당시 그 보도를 보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그 남부지검의 담당 수사팀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반부패부장 하시면서 이거 전문수사관 꾸려라. 그래 전문수사관 꾸리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전문수사관이 꾸려서 거기서 불기소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위야무야 돼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전문수사단에 대해서 그때는 자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활용을 해놓고 이제는 자기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싶으니까 전문수사단에 대해서 매우 거부적인 반응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과 그 수사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서울지검도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제3자를 내세워서 특별검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뭐 두 분 말씀 중에 이제 다 나온 얘기인데 다 좋은데 네. 하나만 잠깐만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가죠. 지금 뭐 중앙지검 입장, 그다음 대검 입장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짧게 중앙지검 입장은 어떤 거고 대검 입장은 어떤 건지 잠깐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중앙지검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하고 독립성을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 계속 해달라는 얘기고요. 대검찰청에서는 이거는 난해한 사건이다. 수차례 보완 지시했지만 수사 지휘에 불응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지휘를 거쳐서 수사 진행돼야 한다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다. 결국에는 대검찰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중앙지검이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지휘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지금 뭐 이 내적인 싸움 떠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는데 만약에 그거를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사 지휘권 발동이 지금 두 번째인데 첫 번째 그 2005년에는 그 당시 검찰총장이 수용을 하면서 불만이 있지만 수용을 하면서 결국 사퇴를 했잖아요. 김종민 예. 검찰. 지금 아까 그런데 이거 만약에 항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김기현 의원님 말씀 조금 끊는 바람에 제가 결론을 내지는 못했는데 네.
결국은 이항 수용 불가냐 아니면 이항인도 그래도 장관의 지위를 가능한 한 성실히 따르려고 노력했느냐의 이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저는 그것이 뭐냐면 특검을 말씀하시고 특임 검사를 우리 이제 김한규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다 좋다 이겁니다. 다 좋은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팀의 수사의 연속성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딱 끊어놓고 엄한 데 가서 지금 뭐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특검인인 특임 검사님 그러면 새로 수사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닌가요? 그런 측면 제가 이제 네.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좋은 발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특임 검사 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더라도 현재 수사의 연속성이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수사팀의 주요 멤버들을 그 특임 검사로 하든지 아니면 특임 검사 산하에 도와주는 소위 검사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항은 기분 나쁘지만 수용 가능한 그러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결국은 그것이 아닌 네. 이항 수용 불가가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그냥 뭐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특히 검찰청법 제8조에 의한 수사지휘입니다. 그것을 위반하는 겁니다. 어기는 겁니다. 즉 법률을 어기는 것이니까 그거는 불법인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제가 더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그 제가 말씀을 네.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현재의 수사팀의 수사를 맡겨라. 네. 아까 좀 전에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을 하시면서 추미애 장관이 현재 수사팀이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까 맡게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요. 네. 아니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무죄에 대해서 지금 판단해서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추 장관이 말씀하신 걸 보면 유죄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피의사의 공표라고 보이는 얘기도 했단 말이죠. 그렇게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아예 정해놓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윤 중앙지검장 들어 수사팀 들어 유죄 결정을 내라라고 네.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니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손 떼라 이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제3 아니 사건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건 수사하는데 뭐 한두 달 더 걸릴 데 없습니다. 수사 연속이란 말씀하시는데 아주 복잡한 사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사건입니다. 강요미수를 했느냐 아니냐 공모를 했냐 아니냐 이건데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제3자 객관적인 사람 세우고요.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윤석열이 찍어내게 하지 마시고 검찰총장 하게 하시고 더 이상 국민들 이것으로 피곤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지검의 수사도 믿을 수 없으니까 좀 더 아니, 객관적인 쪽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판을 만들어야 된다. 편들어서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사건의 배당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예를 들어 하다못해 영장 청구를 한다 했을 때 전담 판사가 누구냐까지 그렇죠. 모든 국민들이 대서득필하는 걸 봐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법원과 검찰의 지금 어쨌든 가지 판단이라는 것이 갈대처럼 흔들린다는 거예요. 원래 많은 국민들이 우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이나 검찰에 가가지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보면은 가가지고 이쪽 방에 검사방에 들어갔을 때랑 저쪽 방에 검사방에 들어갔을 때 같은 결론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 대한 신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계속 앞장서 가지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자 추미애 장관이 계속 지휘권을 발동하는 상황이 어디냐면은 이 방에 갈 거 절로 가라. 네? 이 팀에 갈 거 절로 가라. 이것만 계속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수사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어디에 배당되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속단하고 있는 것이 저는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야말로 장관이 스스로 법체계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거는 지적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거는 지금 죄송하지만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똑같잖아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특검이나 다른 검사한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검사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김 의원님도 하시는 자, 그럼 김 거잖아요. 변호사 물어볼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사건은 여야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배당 누가 합니까? 계속 여야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누가 배당합니까? 이 사건은 중앙지검장이 해야겠죠. 네, 그리고 네. 예를 들어 감찰 같은 경우에 감찰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법무부로 이게 감찰 의뢰가 처음 총장이 들어왔으니까. 실제로 배당할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에 대해 가지고. 근데 그 권한을 활용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이 개입을 한 겁니다. 그 뒤로부터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그때는 양자를 못 믿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김기현 의원님께서 그럼 제3자 성격이 사람에게 맡기는 수밖에 이제 없다. 왜냐? 여야가 어느 순간 개입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개입해 버렸으니까. 개입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아유 겁니다. 아니죠. 이거는 정치권의 개입이 아니고
자, 이제 그 제가 소위 규범적 통제, 민주적 통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더 하실래요? 아니 한마디만 네. 이 사건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먼저 사건을 튼 거죠. 통상적으로 감찰이라는 건 이 대검의 법무부에 이제 감찰 사건이 의뢰가 됐고 대검 감찰부 쪽으로 사건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감찰부에서 사건을 수사를 한 다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건 총장한테 이거는 계속 수사하는 게 감찰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검사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검사보다는 객관적인 외부 채용을 통해서 임명된 감찰부장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이례적인 게 아닌데 검찰총장이 이거를 전혀 이미 하던 감찰을 다른 데다가 지금 사건을 맡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불거진 거잖아요. 이 사건 자체가 팩트가 틀린 사실이 제가 이어서 네. 예,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배당의 자의성을 우리 이준석 전 최고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럼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 가면 재판에 월판, 화판, 수판, 목판, 금판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목판 출신이었는데 김기현 의원님은 무슨 판 출신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재판하는 거기 때문에 다 기준과 잣대가 다르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김한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건 검언유착 사건과 한명훈 전 총리 관련된 사건의 감찰과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가만히 놔뒀으면 되는데 그것을 비튼 분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의 자의성은 윤석열 검찰총장에서 나오는 얘기고 두 번째 정치권의 개입이라고 그러는데 정치권의 개입이 아니고 장관의 개입은 수사지휘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법과 법률에 의한 소위 규범적 통제, 민주적 통제의 수단이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사단장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중수부 폐지할 때 그 인용했던 아주 중요한 문구입니다. 사단장이 육군참모총장 그 위에 국방부 장관 그 위에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의 직선제로 뽑혀가지고 만들어지는 소위 정부 조직법상의 개선 체계를 어기고 저기 의정부에 있는 사단이 탱크를 앞세우고 들어온 것이 소위 우리 역사에서 있는 쿠데타라는 겁니다. 그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민주적 통제, 규범적 통제라는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예요. 근데 우리 추미애 장관이 정치권의 국회의원을 하고 또 민주당의 당대표를 했다고 해서 현재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 지휘기에서 법률에 의해서 지휘를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검찰총장도 권한에 의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빈트가 달려가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얘기하는 드리죠. 아까 팩트도 네, 아까는 이제 한명수 말씀드렸는데 총리 이제 관련된 사건이었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감찰 뭐에 대해서 감찰하라 그랬는데 뭐 감찰 뭐 그걸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감찰로 하는 데는 징계의 사유에 해당될 때 감찰하는 수사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검사의 감찰에 대해서는 징계의 시효가 끝났다. 시기가 지났다. 그런데 이것이 인권 침해적 소유가 그게 있는 부분이니까 그 가능성이 소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수사를 하라고 인권 담당하는 부서로 지금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 정권에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자기의 권한에 따라 적법의 행상을 가지고 비틀었단 말이에요. 도 이제 수사권이 있습니다. 아니, 수사권이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그걸 수사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1월에 취임했죠, 법무부 장관에. 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하고의 갈등이 사실은 뭐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모습을 뭐 거의 건건히 보여준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100분 토론을 하고 있는 네. 거 아닙니까?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래서 법률 위에 헌법이 있는 것이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총장이 있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모든 사무의 최고 감독자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왕왕 자주 빈번하게 쓰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수사의 독립성을 자칫하면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근데 이 사안은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기 위해서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의 요구를 들어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총장께서 오히려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저한테도 말씀 네, 좀 말씀하시죠. 주시죠. 예, 말씀하시죠. 그쪽은 자꾸 예, 예, 모시고요. 아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언제든지 겁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그게 됩니다.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네. 이 추미애 장관이 첫 공격을 한 것은 인사권입니다.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현 여권 특히 청와대 인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든다면 그 이런 거죠.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뭐 그런 의혹에 대해서 일부 기소가 되어 있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단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에 대한 수사들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거의 다 손발 다 잘라내 보냈단 말이죠. 그 인사를 할 때 그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30분 전에 회의 나오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했던 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긴밀하게 사실 협의했던 게 전통인데 아니 그냥 그래 놔놓고 내 명을 거역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뭐 장관이 무슨 명을 하시고 밑에 검찰총장은 따르지 않으면 거역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정치적으로 행동하신다. 아니 아무리 법무장관이라 하시더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데 야당이 볼 때는 매우 정치적으로 행동한다. 야당에게는 계속해서 뭔가 푸시를 가하려고 여당 편을 들어주려 한다. 이런 의심을 행동을 하는 거죠. 이번 사안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제보자라고 하는 그 피해자라고 하는 그분 이철이라는 그분과 관련되어서 돈이 여권으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아예 여기에서 그냥 단초를 끌어버리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다른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그 중앙지검도 아니고 또 오해를 받고 있는 대검도 아니고 제3자를 하자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아까 아니 그러면 이제 될 일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말씀하셨으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제 특검의 범위가 지금 한모 검사장에 대한 비위행위가 아니라 결국은 이 여권으로 돈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특검을 제가 그런 제안하시는 거 말씀드리지 아닌가요? 않았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있어서 계속 네. 문제가 되고 있으니 네. 한모 검사장하고 뭐 한동훈 관련된 검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예, 뭐 다 아니 나와 이제 있으니까. 검사장 한 명이 지금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 자체의 수사가 뭐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진행이 됐는데 이게 아니, 지금 의혹이 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아니, 했더니 진행이 안 됐다는 수사가 말이잖아요. 됐는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엄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수사가 있다라고 하면 정치권에서 이거는 뭐 특검을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건 검찰의 문제를 일단 검찰이 스스로 한번 수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옛날에 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이제 본인이 수사팀에 있으면서 이 검찰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항거를 해갖고 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건 사안을 반대로 이제 만들어서 본인들의 지휘 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들, 부하 검사들을 못 믿는 거잖아요. 그다음 중앙지검 자체 중앙지검장이 뭐 개인적으로 대통령하고 연이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중앙지검장만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평검사라든지 부장검사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하는 건데 이분들이 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동료했던 한모 검사장을 굳이 없는 죄를 만들어서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하더라도 객관성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공수처가 없다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분들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장을 만들어주는 게 검찰총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데 이 검찰총장이 이걸 되게 여러분들을 다 모아놓고 고민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니죠. 그게 자, 그렇게 자, 간단한 잠시만요. 사안이 아니죠. 이게 이준석 최고가 이 얘기가 이제 앞으로 좀 나가야 되니까 이준석 짧게. 이준석 최고가 해야 될 차례인데 요거만 제가 하나의 그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지금 우리 김기현 의원님도 말씀하시니까 네.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갈 뿐도 아닙니다. 저는 쫓아낸다는 그 말씀은 틀렸다고 보고 이항에 관해서 수사 연속성도 중요하고 지금 총장의 의견이 수사팀을 못 믿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그러한 어떤 갈등도 있고 그럼 이성윤 검사장은 수사지휘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팀의 수사 연속성에서 그중에 핵심적으로 수사 역량을 보였던 일부를 수사단을 구상해서 그 최종 책임자인 특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명해서 지휘하는. 절충점을 좀 예, 찾는. 뭐 지휘하는 거 빼고요. 네. 지휘하는 거 빼고 지명하는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하면 우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항의 수사 지휘에 적어도 상당 부분은 수용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저는 그래서 만약에 검사장 회의에서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지켜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검사장 회의 소집하는 것 자체가 또 적법한 권한 행사 아니겠습니까? 뭐 항상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적법한 권한 행사다 이러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의 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런 관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오늘 이제 이 수사지휘 하기 전에 앞두고 했던 발언을 보면은 사실 야권 인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갑자기 조정자 역할로 나타나요. 예, 추미애 장관이. 그래가지고 내 본인이 대검과 중앙지검이 다투고 있는 모양새가 참 딱하여 내가 결단을 내리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중앙지검장이라는 분이 지금 여기서 추미애 장관과 보조가 맞춰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사실상 계속 이제 공격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은, 저는 윤석열 총장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추미애라는 단어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입에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분의 행태에 대해 가지고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공격하는 주체는 명확한데, 본인이 공격도 하면서 갑자기 내가 보기 안타까워서 당신들을 조종하겠노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 결단이, 예고하신 결단이 앞으로는 발언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결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결국엔 수사지휘권이라는 거, 아까 박범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단장이든 참모총장이든 위에서 지시하는 것은 굉장히 간결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최소화돼야 되는 것인데, 이미 우리 국민들이 접한 게 뭐냐면은 지난 한 2주간 추미애 장관이 사실 굉장히 일선 지휘관들에게 세세한 명들을 내리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제 한 발짝 물러나고 아까 말했던 타협안 정도가 만약에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다면은 양측이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저 김한규 부대변인이 그 공수처 얘기했지만 네. 사실 공수처가 있었다면은 뭐 이거 누가 수사하느냐 뭐 이런 논란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공수처 출범일이 7월 15일이죠. 네.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른 일들 때문에 그런지 공수처 관련해서는 뭐 일도 지금 진행된 게 없는 거죠. 아니 뭐 전혀 진행되지 않은 건 아니죠. 네. 그 1월 14일 날 이 공포가 되고 나서 네. 지금 거의 설립 준비단이 설치돼 갖고 지금 한 4개월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단이. 예, 실무단 작업 근데- 자체를 다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추천위원들이 선임이 돼야 그렇죠. 공수처장 네, 추천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그렇죠. 돼야 되겠는 거죠. 뭐 많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제 7분이 이제 선임이 돼야 되고, 네. 그 중에 2분이 여당 교섭단체, 2분은 야당 교섭단체에서 네. 추천한 분들이 선임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네.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국회에 추천을 요구를 하신 거고, 국회의장께서 여야 교섭단체한테 법이 정해진 기한 내에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천위원을 추천해달라라고 요구한 상태죠. 지금 이제 일단 그 중요한 게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될 텐데, 네. 잠깐 말씀하셨지만 7명 중에 이제 야당이 2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6명이 동의해야 이게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야당의 그 반대가 있으면은 사실은 못합니다. 이제 구조적으로는 뭐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자체를 지금 비토하는 이런 거죠. 후보자, 그러니까 네, 사실 후보위원 이게- 자체. 그래서 이제 백혜련안 같은 것도 나온 건데. 예, 제가 지금 말씀 좀 네, 드리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수처란 제도 자체가 매우 기형적이고 위헌적인 기구라는 거죠. 이 공수처라는 것이 법이 통과될 때 네. 기억해 보시면 잘 알 겁니다. 야당은 원천적으로 배제된 채 그냥 여당이 뭐 4+1인가 이상한 협의체를 만들어서 선거법하고 사실 맞바꿔 먹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죠. 패스트트랙 이렇게 하면서 이 공수처에 대해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셨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 민주당 의원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놓은 글이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첫 번째 이거는 사법 과잉이고 검찰 과잉이다. 그래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또 두 번째,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구다. 실제로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공수와 같은 제도를 선진국의 경우는 더더욱이고요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뭐라 그랬냐면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것은 청와대를 바라보는 권력기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금태섭 의원이 반대를 한다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했거든요. 이거 여당 의원이 표명을 한 의사입니다. 이만큼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발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당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의견인데 그래서 공수처의 발족 자체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입니다만 어차피 그걸 통과시켜놔서 네. 지금 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우리 효과를 인정 안 한다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해놨습니다. 이게 위헌이다. 네. 그런데 헌재에서 2월 달에 넣는 헌법 소원에 아직도 결정 안 해준단 말이죠. 7월 15일 발족한다면 그중에 헌재가 결정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때까지. 나오든 안 나오든 예. 상관없이 진행이 계속 지금 되고 대통령도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러면 정이 지금 그때까지는 뭐 위헌이라고 나면 그때 뭐 설립이 안 되는 거겠지만 위헌이라고 안 난다거나 연기가 된다 그러면 이 법에 따라서 하는 절차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러면 후보 그 추천위원회는 참여를 하신다. 추천위원회 참여를 안 하면 네. 여당이 좋아하겠죠. 여당이 왜요? 좋아하겠죠. 왜요? 뭐 아니, 여당은 근데 뭐 아까- 야당 들어오기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그래도 좋은 분이에요. 아까 저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네. 적어도 이제 야당목 두 분이 있잖아요. 네. 여당목 두 분. 우리 민주당은 이미 그 추천위원 두 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의견을 지금 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단계에 들어가서 이미 네. 시작을 했고요. 아까 김기현 의원님이 참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절차에는 협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추천위원은 들어가야 된다. 그 안에서 7분 중에 6분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입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말씀 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합당 의원님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진전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저는 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단 한 분이라도 이게 지금 반대를 하면 다른 한 분이 굳이 자기 당 통합당의 다른 한 분이 반대하는데 굳이 그분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고집을 할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예. 이제 김기현 의원 말씀은 공수처 자체에 대해서 지금 위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장 후보 누가 되든지 간에 반대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지금 뭐 가정에서 그럼 예단할 수는 계속해서 없는 이렇게 일이고요. 야당이 그건- 반대를 그건 하면은 추천위원회에서 네. 논하는 사항이지. 그런데 그럼 발족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해놨잖아요. 2월 달에 했는데 지금 꽤 시간이 7월 달이니까 헌재에서 이 문제를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저는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언필층 이것은 그 지난 1년 동안 그 연원을 따져 들어간다면 2000년부터 한 20년 된 DNA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공수처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위헌 문제를 저는 질질 끌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예. 중요한 것은 일단은 야당이 내주라도 들어와서 다음 주라도 들어와서 이 절차 협의에 저는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추천위원회 가셔서 진짜 적당한 사람이 오면은 공수처장으로 추천하실 수 있는 건가요? 헌재가 사실 구조 자체가 뭐 잘 네. 아시다시피 9명 중에 6명이 사실 친여 쪽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인사들인 거로 우리는 보고 있어서 근데 헌재마저 못 믿으면 이제 믿을 데가 없는 거 아닌가요? 뭐 근데 네. 제도상으로는 방법이 음,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심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는 별개 문제고 제도상으로는 방법이 네. 없습니다. 뭐 야당이 소수 야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여야 간에 숫자고 상관없이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있는 수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기대치고요. 어떻든 하여간 그 헌재에서 결정 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 제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추천 안 하겠다기보다는 추천할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저희들 논의를 다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정치라는 건 굉장히 연속성 있게 이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네. 사실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면 또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일이 진척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상황에 봤을 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구성과 관련된 논란에서 민주당이 주장했던 힘의 논리, 수의 논리라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본인들이 책임 정치하겠다고 우리가 수가 되니까 밀어붙이겠다 해서 다 가진 거 아닙니까? 다 가진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이제 공수처라는 것을 출범시키는 또 하나의 과제가 대통령께서 내리신 과제를 놓고 보니까
야 이건 우리가 수혜 논리로 돌파하기 어렵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멈춰서게 된 것인데 저는 이렇게 봐요. 사실 그 백혜련 의원이 아까 제시하셨다는 그 네. 뭐 자구책이겠죠. 만약에 수혜 논리로 돌파하기 어려우면은 법을 바꿔서 돌파하겠다, 규칙을 바꿔서 돌파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런 언급 자체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보면 상임위원장 논란이 있을 때 보면은 법사위 갖고 처음에 싸우는데 뒤에선 압박한답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원장 우리가 다 먹어버리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당시엔 협박이라고 다들 여겼죠. 협박안이 나오면서 급냉각됐거든요.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이런 갈등 같은 것도 백혜련 의원님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 내신 것이겠지만은 저런 언급이 나오는 순간 그래 또 한번 수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왜냐?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차가 번거로워서 절차를 바꾼 사람들의 말로는 안 좋았습니다. 보통 445입이라고 얘기하는 개헌도 있었고요. 유신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는 다 선의를 내세웠죠. 뭐 공산당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도 하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사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런 언급은 최대한 자제되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 타협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인사가 왔을 때 가질 수 있는 소극적인 비토권입니다. 비토권이거든요. 절대 이 사람 안 되면 계속 비토해서 돌려보낼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저는 그렇다면은 공수처라는 것이 진짜 제가 공수처법을 읽어보면요. 그 아까 7월 15일까지 출범하라는 건요. 맨 뒤에 부칙으로 놓는 거예요. 이번에 6개월 내로 출범한다고 돼 있는 것은. 네. 그리고 앞에 조문을 다 읽어보면요. 제가 공수처법을 읽어볼 일이 뭐가 있었겠나 싶은데 독립이란 단어가 4번 등장하고요. 중립이란 단어가 3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만든 분들, 포프로너스 원에서 만드신 분들은 제가 제일 먼저 어쨌든 만든 사람입니다. 독립과 중립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럼 그 취지에 맞게 야당도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다면은 저는 추천권을 과감하게 한번 야당이 가져가도록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냐에 대해 가지고 아예 비토권이 아니라 인사 추천의 권한을 한번 야당 쪽에 주고 반대로 여당이 수는 더 많지만은 우리가 비토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으로 만약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접근한다. 그 정도의 어떤 대승적인 합의만 있으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활발하게 사람들이 그럼 그런 인물이 누구냐를 찾기 시작하고 그럼 공수처라는 제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활기가 뛸 텐데 지금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맞아가지고 계속 문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때린다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협의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MBC의 이제 다른 방송에서 네. 예,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서 맞은 데가 아직 아프니까 좀만 기다려 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들어오기를 이제 당내에서 의견 제시를 하실 것 같고 기다리는데 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해찬 대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안 나오면 우리가 또 때린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해찬 대표는 더 세게 얘기했어요. 자, 들어보시죠. 네, 뭐 특정 이제 안모 대법관님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안하면 우리가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구체적인 인물은 논의로 하고 일단 그거는 추천을 하시고 나서 추천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엔 아무리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7월 15일 내에 이분들이 협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만인이 수긍하는 인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분들을 잘 찾아서 두 분을 추천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지나간 부분인데 이 위헌법률 심판 이제 부분의 헌법소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2월하고 또 5월에도 이제 법안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빨리 헌법 안 하니까 또 예 냈죠. 헌법 소원을 제시하셨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니 물론 법조 선배님입니다만 이제 공통된 핵심 근거가 보니까 공수처가 입법, 사법, 행정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헌법상 근거가 없는 기관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적인 핵심 근거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에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마찬가지 쟁점이 문제된 적이 있었는데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국가기관이다라고 인정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헌재에서 국회에서 결정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부분은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거 가이드라인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한다고 이제 헌재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뭘 네, 그렇죠. 저 네, 원우입니다. 이제 법사위에서 지금 헌재 관계자가 나와서 이제 7월 15일 날 시행식인 건 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그 전에 결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이제까지 저희가 경험해봤을 때 아무리 우리가 급한 상황이 있더라도 헌재가 다른 사건들도 있고 또 이것들을 졸속해서 이제 심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알겠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이라면 예전에- 간단한 일이잖아요. 뭐 저기 김변호사 지금- 생각이 아니라 잠시만요. 자 이제 잠시만요. 솔루션이 해결책이 생긴 겁니다. 네, 이거 뭐 공수처 아니, 요거만. 관련해서는 뭐 자. 지금 네 분의 의견은 충분히 이제 예전에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 때 네. 민주당이 밀은 인사가 아니고 그 당시 국민의당이 밀은 인사가 박영수 특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건도 지금 우리 이준석 최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 부분 우리 셋이는 압니다. 법조의 정말 정치에 무관한 정책 중립성과 그러면서도 독립성을 소중하게 정말 지켜나갈 그런 법조인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통합당이든 민주당이든 컨센서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만 하면 서로 비토비토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수렴이 돼서 두 분의 좋은 후보가 저는 추천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지.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준석 최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동안 특검을 도입을 하면서 우리가 여당할 때 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 적도 네.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실 저는 공수처가 저희 개인적 소신입니다만 앞으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는 만들어지면 권력을 향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그 제도는 또다시 새로운 권력이 신뢰가 된다. 그래서 특히 사정기관 같은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어차피 법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하니 네. 그렇다 그러면 야당에게 아까 말씀하신 추천권을 주고 그래서 야당이 추천한다고 여당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다면 그나마 차선책가 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그러면, 저는 이거 예. 어차피 누가 추천해도 이제 서로 믿지 못할 것인 게 윤석열 총장 막 띄우다가 이제 와가지고 야, 자. 여권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알겠습니다. 법조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미리 성향 판단은 속단한다는 것도 참 위험하다는 거를 알지만은 그래도 추천권을 야당에게 준다는 거는 맞은데 멍 들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앞으로 수의 논리나 힘의 논리가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타협안이 나왔으니까 예. 한번 여권 쪽에서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국민 좀 관철시켜 주십시오. 가가지고. 자, 지금 도대체 누구한테 맞았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맞아서 잠시만요. 지금 그걸 왜 아니 어디 화풀이를 국민한테 얘기하세요? 맞았어요. 원구성하면서 이제- 저희 김태년 원내대표님한테 아니지. 맞았습니다. 아까 제가 국민한테 맞은 오프닝 것은 때 엄중히 저 시청자 의견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시청자 의견 들어야 되거든요. 시청자 의견 어떤 의견들 들어왔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수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토론이 뜨거운 만큼 시청자분들의 의견 역시 뜨겁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바로 댓글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권, 검찰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의견 다른 인물 몰아내는 정권, 쯧쯧쯧 이렇게 혀를 차는 댓글이 또 있었고요. 누구보다 검찰 독립성 인정 안 하는 정부, 이렇게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검찰 독립성 인정하라는 의견, 그리고 조선시대 왕권 정치에도 이렇게 막 나가진 않았다. 이렇게 정부에 대한 비판들이 쭉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다른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사람이 많이 죽지 않으면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사건을 공모한 혐의인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담은 댓글도 있었고요. 검언 유착 의혹이 아니라면 검찰이 자신들 내부를 깔끔하게 수사 진행하면 이런 말 안 나온다. 수사를 공정하게 하라는 말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제대로 수사하라.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관련해서도 의견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 설치하면 민주당이 집권 평생 합니다. 공수처는 제 식구 감싸기 없애는 첫걸음이죠.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요. 누구를 위한 공수처인가? 공수처는 여당을 위한 거 아니냐는 반대 의견과 공수처 설치만이 답이다. 야당은 발목 잡지 마라. 이렇게 공수처 찬성 의견들도 역시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청자 댓글 살펴봤습니다.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번에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이 최근 발표된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 지지율을 잠깐 보고 가죠. 이 국정 지지율을 보면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전주에 비해서 3.9%포인트 내린 49.4%.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3.4%포인트 오른 46.1%로 나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부정평가가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국공 사태라고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청원 인원이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죠.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 자, 문제의 본질이 뭔지 좀 질문을 드리죠. 그럼
여기서는 청년에 제일 가까운 이준석 전 최고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인천공항공사의 본질이 무엇이냐 네. 했을 때 왜 저는 이 문제가 이렇게 저는 여권에서 과거 야권 시절에 부르짖었던 이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이라는 가치,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거는 거기에 어떤 악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만 부르짖다가 네. 집권을 하고 나서 여권이 되다 보니까 이 선의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 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고 화들짝 놀란 거 아닌가. 저는 그게 본질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선이라고 하면요. 모든 정치하는 사람이 갖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국민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사법행정은 공정했으면 좋겠고 이런 선의들이 있을 텐데 그걸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불공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선의를 너무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그 기정사실화 시켜버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비정규직에 대해 가지고 차츰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것과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포한 건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먼저 선포해 버렸어요. 이것을 구현하는 과정 속에는 수많은 불공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본질인 것 같습니다. 무리한 추진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선의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야당에서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금 요번에 문제된 인천국제공항공사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이제 공기업들을 모범적으로 비정규직을 최소화하자는 거죠. 제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목표인 거고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뭐 기간적으로 필요한 이제 근로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비정규직을 다 없애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인천공항공사만이 아니라 한 20만 명 정도가 실제로 전환됐거나 전환될 예정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게 공공부문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공공 부분의 경우에 네. 그런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이제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그다음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거였냐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직종은 직고용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 보안 검색 직군을 이 그 국민의 어떤 뭐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말씀하신 또 하나의 가치, 이 공정성에 대한 청년들의 열망들을 좀 생각했다라고 하면 좀 중간지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공항공사 자체만 이제 보고 어떤 큰 그림에 대해서 경영진들이 좀 생각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 남아있는 정규직 전환 대상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공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좀 뭐 양 가치 두 가지 가치를 전부 다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동안 노사 전문가들이 협의를 했거든요. 수십 차례 협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이제 도출됐었는데 이 막바지에 조금 좀 무리하게 전환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말씀 좀 네, 드리면 말씀해 이렇죠. 이게 사실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우리가 불공정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데 불공정 그게 실제로 많은 그 청년들이 화를 돋구는 요인인 건 맞는데요. 네. 그 근본을 봐야 되는데 근본 기재에 뭐가 깔리냐면 네.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 특히 20대 30대 직장이 없는 심각한 상태에서 취준생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뭐라도 들어가 보려고 했던 이 좋은 공기업에 그냥 시험도 없이 막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니까 열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투자라든지 기업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이런 건데요. 지금 좀 전에 그 공공부문 말씀을 하셨는데 김 변호사님이 그 공공부문에 있어서 약 한 20만 명, 19만 명 정도를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 민간 부문을 보면요. 네. 민간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도리어 지금 87만 명이 늘어났다는 게 전부 발표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민간 부문 종사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계속 세금 가지고 나눠 먹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사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민간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이러는 거죠. 그런 분노들이 계속 여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누가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생기는 이런
공무원 싹 다 전환하면 비정규직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또 민간은 더 늘어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특히 인구공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1호 방문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1호 방문 지역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막 무리하게 해서 아까 좀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사와 전문가들 합의안이 있는데 그 합의안을 갑자기 뒤집어 버리고 청와대 회의를 다녀오더니 한 달 만에 갑자기 확 바꿔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전환한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규직 노동 화가 벌컥 난 거죠. 왜 합의안을 무시하느냐. 이렇게 되는 과정에 이게 보나마나 아마 짐작컨대는 대통령 1호 방문장인데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는데 성과를 내야지 하고는 청와대 회의에서 뭔가 압력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하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계속해서 신뢰가 무너지고 불공정하다 청와대가 하는 것이 그래서 청년들이 화를 내는 거죠. 제가 근데 예, 말씀하시고. 예. 차례가 이제 제가 된 거예요. 뭐 차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뭐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할게요. 아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좀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 제가 여기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기 전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어떤 방송에 나가서 했던 얘기들을 쭉 보니까 네. 왜냐하면 청년이니까 청년의 목소리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고 청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 네.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을 좀 잘 세워달라, 공정한 기준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를 가장 강조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것이 뭐 이기적이다든지 뭐 잘못됐다든지 또는 뭐 정말 꼰대처럼 핀잔을 한다든지 저는 이런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에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고 뭐 정규직 제로화 시대든 하나의 정치적 담론으로서 대통령의 큰 국정 운영의 방향으로서 얘기한 것이고 그중에 공공 부분의 정규직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일자리이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위험 부분의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그러한 그 직종의 정규직화는 아주 우선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불과 얼마 전에 위험의 외주화 문제로 사망자도 발생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 저는 청년들이 설상 정규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네. 당신들의 문제가 곧 비정규직의 정규직의 문제와 같은 맥락, 같은 선상에 놓일 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기에 2대8 이론이 있습니다. 현재의 노동력의 8은 없어도 된다. 이만 가지고도 전체적인 사회 운영이 가능할 정도로 고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소위 고용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 주는 거, 그것은 소득 양극화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인간이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고용절벽이나 여러 가지 경쟁에 시달리면서 공정성을 내세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크게 놓고 보면, 큰 인생으로 놓고 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는 정말로 청년들도 함께 공감해야 될, 함께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공정성의 기준을 요구하는 건 옳은 방향이나 그러나 크게는 그것이 곧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예. 구하는. 저는 그러면 그래서 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박범계 예. 의원님이 하신 진단처럼 좀 일자리의 상실 문제라는 것이 정치권이 아마 한 4, 5년 뒤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다. 아까 말씀하신 8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분들이 8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필요한 인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은 그럼 그분들에게 할 직무는 명확하지 않지만 일자리를 계속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인지 아니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정규직화 해가지고 그분들의 고용을 계속 지속시키는데 팔은 할 일이 없어진다고 하니 이게 필요 없는 고용이거든요. 듣기에 따라서는 실제로 저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고 보냐면은 지금 이거 앞에 발생했던 문제가 고속도로 이제 그 요금 톨게이트 수납원 문제가 도로공사에서 발생하지 나왔던, 않았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자회사 정규직이 되고 일부는 직고용이 됐죠. 근데 직고용 되신 분들의 지금 상황을 살펴봤더니만은 경기도에 사는 노동자를 강원도로 발령을 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게 시키고 있고 지금 이래요 보면은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가 시키고 있는 일입니다 보면은 왜냐? 실제로 그 하이패스나 이런 것들이 뭐 확충되고 이러면서 수납원들의 일자리가 사라져가는 과정 속에서 정규직화 해가지고 배치를 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화장실 청소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졸음 쉼터라는 곳 화장실 청소 시키고 있대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동의할 만한 공정한 상태인가? 왜냐하면 저는 이거는 앞으로
글쎄요, 저는 일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화해가지고 그 임금이라는 걸 보장해준다는 주장 자체는 네. 굉장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김한규 변호사가 아마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다른 형태라는 것이 결국 직고용이 아니라 자회사 정규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회사 정규직이란 결론을 내기 위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 비정규직 제로화 발표한 뒤에 62개의 자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공기업에.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들이 이게 해법이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 가지고 컨설팅 업체에 쓴 비용이 87억이 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이게 답인 걸 알아요. 공공기관들도. 지금 왜냐하면 직고용보다는 자회사 정규직이 답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뭐 이렇게 막 밀고 내리는데 자기들 말로 하기 뭐하니까 컨설팅 회사에 도용 비용을 주고 당신네들이 대신 결론을 내줘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이 비용만 벌써 87억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왜 인천국제공항만 꼭 이렇게 직고용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됐고 왜 그 직군만 그렇게 선택되느냐?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 잠시만요. 대통령 네. 동지의 1호 방문지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요 인천공항 그 정규직 전환 문제로 돌아오면 과연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분노하는 게 본인들의 이제 기회를 아무 그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뺏어갔다. 그리고 그 공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 얘기했는데 과연 이번 그 보안 요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그 사람들의 어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뺏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제가 여기서 무슨 가짜 뉴스에 기반한 대중적인 뭐 일종의 선동이었다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준석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2대 8의 시대, 그러니까 80%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시대로 들어갔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뭐 국제적인 석학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오고 뭐 그랬는데 적어도 뭐 가짜 뉴스를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1,902명 정도의 소위 공항의 보안 요원들 그 중에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2017년 5월 12일 이전에 들어왔던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직고용되고 그 이후 분들은 공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준생들이 얼마든지 거기에 신청을 해가지고 공개 경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지금 죄송한 게 시간이 저한테도 말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한 질문을 번씩밖에 질문을 기회를 못 주셨으니까. 드릴 것 같아서 그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이 주셨거든요. 전환 문제,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 실제로 현역이 비정규직의 있냐. 정규직 전환 문제 뭐 다 동의하는데 뭔가 이제 제도적 보완점이 필요한 다는 것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김 의원님 왜 하시죠? 실제로 총액 임금비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각 공기업 공공기관마다 총액 임금비 범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이 늘어나면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게 돼 있으면 신규 채용을 줄이는 거죠. 네. 실제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4년간 4,8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네. 금년에는 18년도에 131명, 19년도에 149명을 신규 채용을 했다. 금년에는 상반기까지 한 명밖에 신규 채용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이게 뭐 다른 기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완하면 될까요?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정규직의 임금을 조정하는 문제가 같이 걸려가야 됩니다. 비정규직만 올려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정규직은 계속 올라가고 비정규직 맞출 겁니까? 나중에 두 개를 다 안 맞추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됩니다. 유럽에서 그렇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이 노사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 문제를 해결한 나라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정규직도 양보를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는 과정에서 임금 부분을 차라리 어떤 때는 고용을 보장해주는 정규직은 임금을 낮추고 고용이 정년이 보장 안 되지만 비정규직 높이는 방식으로 찾더라도 이렇게 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어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니, 뭐 앞부분에 다뤄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히만 좀 몇 가지만 얘기는 짧게 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비정규직이 90만 명 늘어간 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정규직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50만 명이 바뀐 부분이 있고요. 신규 인력이 51만 명 채용됐기 때문에 그중에 한 상당 부분이 16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됐고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재학생 알바 이런 것 때문에 비정규직이 된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도로공사 사건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 자체가 그랬거든요. 직고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은 하되 이분들한테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만약에 동일한 업무를 만약에 정규직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동일 임금을 줘야 되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미 본사 직원들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의 임금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좀 보완책을 만들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용 안정 쪽에 힘을 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자. 법원에서 수납원들한테 강원도에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고요? 아니죠. 자, 직접 고용하라고 직권까지만 했죠. 내렸죠. 그렇지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잉여 인력에 대해서 내린 처분이 강원도 가서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다는 거라고요. 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밖에 자, 없는 거거든요. 화장실 청소하라고요? 본사에서 할 수 없는 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마무리 멘트는 그걸로 막혀야 그래서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지적 말고 이제 좀 예. 그러니까 저는 임금 차별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동일 노동에 대해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건 직군에 대해서도 자, 왜 그러면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직렬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보안 업무나 아니면 이런 직렬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 방송국을 지키고 있는 분들, 이분도 지금 자회사 정규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대한민국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 장기복무심사 탈락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 왜 정규직 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들 다 공정의 문제가 대두될 거거든요. 여당이 감당할 수 있는지 저는 약간 궁금하고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대타협을 해야 되는 것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결국에는 정규직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비정규직은 더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 진정성이 있으려면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자동차 조립 생산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노조원이기 때문에 더 나은 처우를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분이 있다면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그분들이 소속돼 있는 노총에 대해 가지고 당신들 이거 해결 못하면은 우리 당신들 무시하겠다. 우리가 지금 미통당 알겠습니다. 무시하는 것처럼 이런 걸 예. 보여주셔야지 화끈하게 알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사회적 자, 사기업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관여해도 네. 되는 건가요? 제가 마지막에 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그럼 10초만. 10초가 뭐예요 도대체? 시간 저희 방송 잘리고 유튜브 계속 가죠 그러면은. 사회적 대타협은 기본적인 솔루션 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럼 것이고 잠시만요, 박 의원님. 저희가 일단 시간 때문에 이 공중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요 얘기는 조금 제가 더 할 유튜브 얘기가 통해서 무지하게 많은데 공중파 요즘은 방송 유튜브에서 더 많이 죄송합니다. 봅니다. 유튜브 네, 통해서 시청자 계속 여러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전환해 주시죠. 네, 유튜브로 함께 가시죠. 자, 어떻게든지 하여튼 방송 시간 안에 마무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서 계속해서 조금 더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가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의원님. 말씀을 끌어가지고. 제 말로 좀 끝내죠. 뭐. 예. 그러니까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산업 체제 안에서 주어진 일자리가 있는데 그 일자리의 총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새로운 일자리라는 게 만들어질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이 침체돼 있고 코로나19 위기까지도 겹쳐 있다. 그러나 그런 변수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에 그것이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더 많이 만들었다는 거. 혁신 성장이라는 것이 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기존의 전통 산업과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놓고 본다든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라는 건 한정이 돼 있습니다. 공기업을 이렇게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혁신 성장을 이뤄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은 거대한 산업 재편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그 산업 재편 속에서 저는 청년들을 그 산업의 주체로 청년 주도 성장 우리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 또 공정 경제 그리고 혁신 성장인데 혁신 성장 부분에서 청년들이 지금 새롭게 눈을 뜨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라는 건 그런 것이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스타트업에서 시작된 기업들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공무원으로만 가겠다. 또 오로지 공기업으로만 가겠다라는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 대학교 1학년생들, 2학년생들한테는 적어도 앞으로 수년 내에 새로운 새로운 사회가 도래하고 새로운 사회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그런 어떤
산업 생태계가 아니라 청년 중심의 새로운 생태계를 우리가 독일이라는 게 지금 뭐 하이테크 스타트업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그런 펀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키웁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완전한 산업 재편을 정부 주도와 민간이 따라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완전하게 기회를 보장해주는 그러한 저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당의 예산을 편성하는 의지에 반영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당연하죠. 그래도 코로나 위기가 급하다 하더라도 지금 젊은 세대의 그런 이 시급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기 일자리로 제시한 것들이 이제 이번 추경에 보면은 멧돼지 사체 수색, 100대 명산 순찰, 그다음에 도서관 책 배달 이런 거거든요. 그게 왜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이거에 들어갈 예산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진행하는 물론. 것에 좀 더 예산을 전용하는 제가 왜냐면은 저희가 딱 추경안을 놓고 봤을 때 장단기를 놓고 볼 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기적인 것들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정부가 아까 김한규 변호사가 이제 그 통계에 대해서 뭐 물론 맹점을 지적해주긴 했지만은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오히려 비정규직 통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추세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건 세계적인 추세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번에 추경에서도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됐으면은 좀 야당도 우려가 덜할 텐데 이것만 자꾸 나옵니다. 멧돼지 사체 수색. 아니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이번에 추경을 지금 국회에 복귀하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시간 내서 보시지 아직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년 지원 예산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3,600억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IT 역량 갖춘 청년들의 뭐 중소 중견기업 취업 지원도 상당한 금액들이 들어있고 이게 또 추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긴급한 목적으로 일단 당장 급한 데 쓰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 장기적으로. 예산부터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야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네. 뭐 지금 뭐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킨다고 했지만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닐까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분도 있고 네. 늘어난다는 분도 있고 아직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미답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전 세계 아무도 못 가본 길인데요. 전체로 보면 요즘은 자꾸 이제 줄어든다는 쪽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후로는 비대면 쪽으로 계속 커가고 있으니까 비대면이 커지는 만큼 자동 판매기라는 자동화 시설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만큼 일자리는 분명히 줄어들 것 같다. 자영업을 중심으로 해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줄어들 거란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보면은 분명히 일자리가 줄어들 걸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국민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네. 잘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기본소득 하려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럼 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놓고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존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그리고 뭐 노든 사든 간에 특히 사실은 좀 강성 노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뭐 민노총에서 그 위원장은 타결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거기 둘러싸여 가지고 못하는 바람에 결국 다 무산시켰다 그러는데 끝낼 이렇게 때가 하면 됐네요. 결국 집단 이기주의만 돼 가지고요. 함께 망하는 겁니다. 함께. 뭐 충분히 반론을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국회에서 이런 것들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뭐 근데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상당히 적어도 인구공 사태에 대한 이 토론이 꽤 의미가 있다는 게 지금 김기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회적 대타협, 그다음에 우리 이준석 전 최고께서 얘기한 적어도 제가 말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산업의 주체로서 청년을 세우는 거는 동의를 하셨고 우리 네. 김한규 변호사는 물론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1년에 우리 정부 정도 우리나라 수준이면 50조 정도 투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로지 청년들만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 그러시죠. 정리할까요? 자, 뭐 정의, 공정, 원칙 중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요 말들 사이에는 이해와 배려, 요 말도 꼭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